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30번 일본의 국권 침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의 상황에는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탐내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두 전쟁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청일 전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배웠던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정부는 정부의 힘으로 민중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나라가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당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사이에 텐진 조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텐진 조약에 따르면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미리 통보를 하고 같이 군대를 파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그 조항을 기억하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군대를 보내면서 일본에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없지만 일본도 함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 관계가 점차 심화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청과 일본이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는 텐진 조약에 따라 두 국가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해야만 했었지만 일본군의 경우 철수를 거부하면서 청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군들이 경복궁까지 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나라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청일전쟁이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일본이 선빵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아산만 부근에서 풍도해전을 일으키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통도 지역, 우리 같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할 텐데 아산만이 바로 한반도에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부분이 아산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아산만 부근에서 풍도 해전이 벌어졌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아산만보다 조금 안쪽 내륙으로 들어오면 아산 내륙 부근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육군이 충돌했다라고 적혀있죠. 여기 부분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바로 평양 지역의 여기에서 발생했던 평양교전, 평양전투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바로 여기 황해 지역에서 벌어졌던 황해교전입니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으로 표시한 두 전투에서 모두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청일전쟁은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제 핵심 지역들, 일본이 차지하고 싶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동그라미 5번은 바로 이 두 지역을 묶어서 여순과 대련이라고 합니다. 여순과 대련을 함락시키게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여기 6번에 해당하는 위해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청나라가 패배할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쪽 지역에 보시면 7번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최후의 저항을 했던 지역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표시하셔서 7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청나라가 거의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최후의 저항을 벌이기는 했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끝난 대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게 바로 이쪽 지역에서 체결을 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여기 시모노세키 조약이 결과로 들어있죠.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도 다뤘었는데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대가로 일본에게 두 지역을 할양하게 되죠. 하나가 바로 타이완 지역이어서 타이완 지역 여기요.
여기가 타이완 지역이었고 또 하나 넘겨주게 되는 지역이 바로 랴오둥반도라는 지역인데 랴오둥반도는 바로 이렇게 색칠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섬나라가 타이완까지는 그래 오케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서구 열강들이 봤을 때 이 일본이 여순과 대련이 위치하고 있는 이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는 건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삼국, 이때의 삼국은 바로 러프독 삼국인데 이 삼국은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고 삼국 간섭의 결과 일본이 서구 열강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 그대로 가졌지만 이 랴오둥 반도는 차지하지 못한 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영역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심지어 아편 전쟁부터 청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영국까지도 청나라의 각종 경제적인 이권들을 침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권들을 침탈했는지 우리 지도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부터 보면 러시아는 프린트에 따르면 여순과 대련 지역의 조차권 그리고 만주철도의 부설권 이렇게 획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표시를 해보면 여순과 대련 지역 여기겠죠. 아까 빼은 부분 그리고 위에 표시한 요 선들 요게 바로 철도인데 이러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게 된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디를 차지했을까? 프랑스는 바로 광저우만을 조차했다라고 하죠. 광저우만은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표시된 이 초록색 부분은 광저우만이라고 해서 프랑스가 가져가게 된다. 아까 여기 흰색은 러시아였고요. 그 다음 삼국의 마지막 독일이죠. 독일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교주만 지역을 조차하게 됩니다. 교주만은 바로 이 지역이 교주만이에요. 여기는 독일이 가져갔다. 그리고 아편 전쟁 시기부터 청나라에게 무수히 접근을 해왔었던 영국도 있는데 영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 전부 다 영국의 세력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영국이다. 그리고 사실상 타이완과 그리고 여기 타이완 근처 일본 지역 그리고 뭐 이쪽 당연히 일본이겠죠.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은 전부 일본이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도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 대륙의 청나라는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 바로 이 정도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세력이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추앙하고 높이 생각했었던 그 우러러봤던 그 청나라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바로 서구 열강들의 간섭과 압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까지도 이제 가세를 해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청나라를 쪼여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우리 국내의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러한 대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고종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관파천이 벌어지게 되었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친일 정권, 친일 내각은 몰락을 했고 새롭게 친러파, 친미파로 구성되는 친러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 중간고사에서도 선생님이 출제를 했듯이 이완용이나 박정현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들로 등장을 해서 친러 내각을 구성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무렵 러시아랑 일본은 어떻게 세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둘이 한반도를 놓고 경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세력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세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베베르 고무라 각서와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조선에서 고종이 환궁하는 문제는 우리 차차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조선에서 각종 군대를 동시에 철수하자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안정한 상태로 냅두도록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를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종은 드디어 환궁을 하게 되고요. 환궁한 이후에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가의 명칭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죠. 이때 연호도 자주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가 사용되는 내내 진행됐었던 그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1차 영일동맹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세력균형을 달성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영국이라는 국가에게 컨택해서 자신의 우호적인 관계로 약간의 아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프린트 오른쪽으로 가서 1차 영일동맹 자료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차 영일동맹 1조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나라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영일동맹의 주된 내용은 영국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니 서로가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자라고 하면서 서로가 식민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보시면 광무개혁,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을 때 이때 시작은 됐지만 언제 끝나냐면 1904년에 끝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4년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해냐면 바로 뒤이어서 배우게 될 이 러일 전쟁이 터지는 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 주도 아래 자주적으로 광무개혁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광무개혁이 러일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끝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세력균형이 달성된 틈을 타서 했었던 자주적인 정책이구나. 주변 국가들의 세력균형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자주적인 개혁도 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뒤이어서 발생하게 된 러일 전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부터 둘 간의 세력 관계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표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바로 용암포 사건 때문입니다. 잠깐만 지도를 지우고 러일 전쟁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용암포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한 게 바로 용암포입니다. 그럼 용암포는 우리나라 땅일까요? 청나라 땅일까요? 러시아 땅일까요? 그렇죠? 지도상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용암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땅인 저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 지역을 러시아가 갑자기 내려와서 점령을 했고 조차를 하겠다라고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차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바로 조차란 특별한 합의에 따라서 영토를 일부 잠시 빌려 통치하는 것을 조차라고 합니다. 차지 이거의 약간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시로 빌려서 통치하는 걸 조차라고 해요. 근데 용암포 지역을 러시아가 내려와서 조차하겠다? 이것은 이해 당국인 우리 조선, 대한제국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용암포 사건 때문에 러시아랑 일본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사태를 인지했었던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재빠르게 국외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수많은 국가들이 대한제국의 중립의 위치를 인정해 주었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한반도 인근을 무대로 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선빵을 날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요 위순항과 그리고
인천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리순항과 인천항행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군함을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리순항과 인천항을 일본이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압록강 전투, 그리고 세 번째 봉천 전투가 이어지면서 이제 메인 전투로 이어지게 되는데, 압록강 전투의 경우에는 이쪽 압록강 위치에서 벌어지게 되는 게 압록강 전투고요. 그 다음 봉천 전투의 위치는 저 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세 번째 봉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록강 전투, 봉천 전투 두 전투가 모두 이어졌는데, 이 두 전투에서 전부 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다 건너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발트 함대까지도 일본이 격파하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군사 강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군사 강국이었던 러시아는 왜 일본에게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바로 러시아는 그 당시 국내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러시아는 강력한 정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한 정제 정치에 반대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시위를 벌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요일이냐면 교회에 가는, 종교 활동을 하는 굉장히 신성한 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시위를 할 만큼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겠죠. 그러한 시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전부 다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하고 이제 다 죽이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의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본과 수많은 전투를 치루어야만 했고, 국내에서는 또 시민들의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했던 거죠. 국내외로 이러한 혼란이 겹쳤기 때문에 군사 강국이었던 러시아도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쯤 4번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일본이 승리를 확실시 굳혀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일본은 전면적인 전투에 집중하기보다는 5번, 6번에 나온 이러한 대외 관계를 통해서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5번에 들어있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이고, 6번에 들어있는 2차 영일동맹은 1차 영일동맹에 이어서 한 번 더 영국과 맺었던 동맹인데, 두 가지 내용 프린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필리핀은 미국이, 그리고 맨 밑에 줄 일본은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서, 요것의 내용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줄여서 한국이라고 쓸게요. 대한제국을 한국을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식민지를 지키겠다, 존중하자라는 걸 약속하고 있고, 6조에서 2차 영일동맹의 내용을 보시면 2차 영일동맹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지도나 보호의 조치 또는 감리의 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일본의 속셈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러일 전쟁의 결과는 일본이 예상한 대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그 결과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포츠모스 조약은 당연히 러시아랑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이겠죠. 이 포츠모스 조약에서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배를 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